그 동북아 지역의 어떻게 보면 고대, 근대, 현대의 어떤 교통 연결성 측면에서 오늘 5분의 발표인데요. 3분이 이제 인문 측면, 그리고 2분께서는 최근 현대의 동북아 초급경, 동북아 철도 이렇게 좀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3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농업 분야에서 왔기 때문에 농업에 어떤 시각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핵심적으로 나오는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의 초급경 교통협력 강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향후 추진 과제 또는 협력 과제, 방금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농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지금 현재 곡물 자급률은 지금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곡물 자급률은 20.9%. 그 말은 80%는 해외에서 지금 작업을 들여오는 거고요. 식량 자급률, 곡물이라는 것은 사료를 포함한 것을 보통 곡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량은 사람이 먹는 것만 포함을 합니다. 그것이 한 4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0% 해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곡물들이 미국이나 또는 뭐 호주나 이런 곡물 수출국에서 들여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교통망이 잘 된다면 뭐 연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중화시라도 있을 테고, 그런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식량 안보 문제, 또 식량 위기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량 자급이 아니라 식량 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어떤 식량을 공급해서 조달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식량 자급보다는 식량 자주로 가고, 이런 교통의 연결성이 잘 구축된다면 근본적으로 식량의 어떤 안보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분께서 특히 이제 우리 서정원 박사님 그리고 전장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초급경 교통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측면, 우리 서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철도는 비행기보다도 한 어떻게 보면 40몇 배인가요? 굉장히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뭐 육로에 비하면 43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뭡니까? 항공기보다는 33배 정도 되는데,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교통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아시아 혼돈 철도라든지, 또 오늘 박사님께서 또 말씀하신 동북아 고속철도 전도사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관련돼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아까 유인철 장관님 말씀이나 선언적인 규정만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좀 실효성 있게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저는 뭐 오재학 원장님이 아시아 브리프에 그 컬럼 쓰신 것도 제가 다 읽어봤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도 보면 이제는 이런 이슈가 공모가 되는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경제적인 접근하고 문철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 포함해서 이제는 뭐 그런 것까지 서포트되는 것들이 들어가면 국가별로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겠다. 핵심은 한중일이겠죠. 한중일이 이제 정부의 핵심이겠습니다만, 그런 국가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번 정부에서도 뭐 그런 쪽을 어젠다를 좀 발굴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추진 과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의미가 아시아 연구소하고 우리 유동연구원하고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세미나인데, 팔로우 액티비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냥 완샷으로 세미나 끝나지 말고 정말 융합적인 이런 행사가, 뭐 아시아 연구소 지금 생긴 지 2009년이면 한 1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앞으로 연구는 융합 연구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점심 식사 중에 우리 오재학 원장님께서 범위를 넓힌다면 교통연구뿐이 아니라 대외 연구원이나 또 경산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과제를 연구요청에서 발표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야심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교통연구원하고 조그만 프로젝트지만 우리 아시아연구소하고 개발을 해서 오늘 보니까 인문학 쪽으로 수업에 기증한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융합 연구를 작지만 또 의미 있는 연구로 시작해서 다음 단계로는 경사형 연구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연구. 그 테마로는 아마 오늘 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어젠다로 세팅이 돼서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에서 좀 내려가지고 협동연구를 추진하면 어떠냐. 그래서 교통연구뿐이 아니라 KDR이나 대회나 야심적인 협동연구를 추진하면 경사에는 또 연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젠다 세팅이 돼서 밑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 나중에 부장관님 그런 문시에 가시게 되면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야심적이지만 저는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드맵이 필요하겠죠. 아까 그 박사님 제시한 대로 2030, 2050 이렇게 해서 앞으로 30년 후 2050년을 목표로 이런 거를 추진한다면 우리 지금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실질적인 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립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서 박사님의 마지막 코멘트 그리고 ETX 우리 전도사님의 김 교수님의 말씀도 가능할 거 아니냐. 그래서 로드맵 좀 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아니니까 모두 2030년까지는 뭐가 이루고 또 2050년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해서 거기에는 북한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해안에서 해저터널 중국까지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단계적인 모델까지를 포함한 것을 그려주면 결국 국민적인 공감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되려면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되면 우리 저기 원장님이 쓰신 컬럼에 쓰셨던데 마지막으로 독일의 총리가 그런 야심적인 걸 추진할 때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뚫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쪽의 서포트가 연구 소사이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작게는 아시아연구소, 교통연구원, 크게는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미래 사회 좋은 어젠다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그 시발점이 오늘 세미나가 돼서 있어서 박순희 소장님, 오재학 원장님,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고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그 농업경제 측면에서 이 철도 교통망의 교통망 쪽의 가능성, 그 중요성 그리고 향후 공동 연구를 비롯해서 저희가 이 과제를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점 고려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은 안은경 의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런 지적 포만감을 느껴본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이 잘 찾으시 한정식 모는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라는 영역이 그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인문사회학 그런 음악 이런 측면에 새로시켜 해주신 우리 강원교통연구원과 서울 아시아연구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교도소 법무부의 교도소 특강을 다니는데요. 교도소 재소자들이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와서 작게 살자고 사람들 화를 냅니다. 인문학 특강해달라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 저변에 인문학적인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43년에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미 하이네가 기차를 처음 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철도가 공간을 살해했다. 철도 공간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전율과 전력은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러면서 철도가 폐악이나 인쇄술 이외에 삶의 색채랑 형태를 바꾸는 아주 엄청난 이런 사건과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가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가 과연 이 통과된 지역의 삶의 색채와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런 정리가 필요하겠죠. 제가 북한을 한 60번 갔습니다. 북한 철도사를 갔었는데요. 북한에 제가 가서 보니까 경의선 철도에서 개선 사리원 구간 시속이 15km가 나왔어요. 시속 15km.
그런데 지금 120년 전에 경인선 철도가 개통됐을 때 시속이 20k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철도가 120년 전 거꾸로 들어오면 더 기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우리 조사했던 결과를 갖고 신문에서 참 이게 신문이 그 미다시를 제보가 되는 뭐냐면은 제목 그거였습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순종 3년씩에 다리가 그립니다. 순종 3년이 처음에 찢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북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철도가 건설이 되면은 얼마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 분명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통량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까? 제가 많이 보니까요. 1911년도에 당시 이제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당시 이제 그 시군부 인구 조사를 합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랭킹을 보게 되면 1등이 경성 서울입니다. 25만, 2등이 평양 16만, 3등이 함흥, 4등이 부천, 5등이 해주, 6등이 마산보입니다. 7등이 의주, 8등이 상주입니다. 9등이 단천, 10등이 영동입니다. 남측 도시가 딱 3개 있습니다. 교통이 이게 철도망이 건설이 되면서 도시 분위기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버리죠. 철도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고요. 1930년도 전충중독부가 지금 자료를 발간하는데 석탄 수송하는데 철도랑 당시 운마차와의 가격 비교를 하는데요. 50마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철도보다 운마차가 22배가 비용이 더 들어갔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재래 운송업이 괴멸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 철도가 갖고 오는 이 상황이 매우 엄청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정원 박사랑 김정원 교수님이 새로운 동아시아 교통 연결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도가 참 좋은 것 같지만 매우 아주 고약한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는요, 노반, 친목가일, 전력, 통신, 신호, 차량, 터널과 교량, 역, 건물, 이 한 8가지, 9가지가 오케스트라처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100%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만 잘못됐더라도 이 기능이 아주 뚝 떨어지게 많은데, 이게 지금 이 영내 국가들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남북한 간에도 전력이 다르고 통신도 다 다릅니다. 이 지역 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운송 루트의 수단의 다양한 문제, 수단의 표준화 문제, 공동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국경 통과, 검역, 통관의 용이성과 편의성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금 계속 연결, 건설, 이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적인 중심의 접근이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교통 연결이 가져다주는 삶의 질과 색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윤곽적인 이런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세미나가 우리의 이런 새로운 어떤 이런 그 아젠다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우리 이 돌파구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쉽게 간과하기 쉬운 매우 실질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그런 토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론 내용을 제가 따로 요약하기보다는 일단 그 발표와 관련해서 아마도 서중원 선생님, 또 진장원 선생님께서 토론 주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새로운 선생님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구윤철 시장님께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BC 수입 이런 부분은 사실 세계 프로젝트 다 이제 과거에 연구도 많이 했는데 다 데이터로 완전히 묶여 있어서 사실 아는 사람만 좀 알고요. 물론 그게 부족합니다. BC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북한 이쪽은 너무나 이제 저희들이 가볼 수 없는 지역에서, 그리고 이쪽 동부아시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안보적인 그 부분에서 좌우가 너무 많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그쪽이 너무 커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전도사님하고 제가 계속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사실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큰 앞으로 경제 영토와 일자리와 모든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요. 남민 박사님은 사실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전까지 제 사수였고 제가 한 10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다시 제 생각이 거의 안정민 박사님의 생각이 저한테 다 주입이 돼 있어서 모두 생각하실 것 같고요. 오늘 이게 세미나에서 느꼈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부족하지만 보고서를 써도 저희는
공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수치만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수치는 있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문학적 측면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춰주시면 보고서 쓸 때 앞에 서론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왜 필요한가 부분이 꼭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보조 맞춰주시면 이걸 보시는 부분, 정책을 이관하는 부분도 좀 설득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연구소 이렇게 인문학적 그 학자님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그 선생님들 프로그램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짧게 말씀드린다면 KTX가 박정희 대통령 때 구상이 돼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 선거 공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추진돼서 좌초될 뻔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를 지속시켜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 개통이 됐습니다. 2004년 4월 1일인데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KTX도 야 수요도 안 나오는데 무슨 KTX나 400km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350km 고속철도나 막 그런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그것 때문에 멈췄더라면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내철도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에 막 가는 그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ETX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ETX라는 것은 정파와 무슨 이념을 다 떠나가지고 아까 우리 부장관님께서 노파심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 서 박사가 얘기한 대로 국가 비밀을 묶여 있어서 그렇지 일단 분석은 되어 있고요. 비즈니스가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남북 간의 양자 간 문제가 아니라 다자 간으로 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투자하게 하고 중국이 연결되고 하면 북한 리스크도 상당히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진장을 치면 이 ETX 관련 그 저희가 한 7개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첫 번째를 출근했다면 많은 또 깊이 있는 토론과 질문 그리고 반론 이런 등등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굉장히 짧게 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세 분 답변해 주시지 않으신 세 분 발표자들께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프로에서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예, 그럼 딱 하나만 한 분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동남아 지원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시아주의 최근이거든요. 사실 동아시아 하면 동남아 동부가 합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 동남아시아가 좀 빠져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발표하시고 얘기하신 그 부분 중에서 사실 동남아가 하고 있는 연계성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름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서 하지만 동북아에게 하는 함의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 운남성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까지 보수절토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19 전까지의 계획이라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라오스에 막혀있는 구간만 되면 일일 생활권이 확보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같은 경우들을 돌파해냈던 동남아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동아시아 평화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동남아적인 차원에서의 고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는 교통 연결성이 대륙에만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데 아까 해저 터널도 나와 있지만 해양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현재는 플라잉십, 나르는 배 가지고 상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섬 구간 내의 연결성이라는 고민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대륙뿐만 아니라 한국은 바다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이 해양 연결성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사실 비용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일본과 중국이 잘하는 거는 ADB와 AIIB 소위 말하면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필요성인데 사실 우리는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는 한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논의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우리 정도의 규모라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돈의 문제가 그 연결성의 이니셔티브의 문제가 아닌가,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제가 평상시에 고민하는 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별도의 기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정 교수님 혹시 그런 계획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부분이 있는지 더.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남한, 북한, 중국 이 ETX 모델이요, 중국, 라오스, 타일랜드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라오스를 연결하는 건요, 라오스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사실은 중국이 태국을 연결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와 똑같은 개념이 이 남한에서 북한을 지금 우리가 겨냥한 게 아니라 남한과 중국을 연결해가지고 이 경제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이 동아시아 ETX가 된다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고속철도로 운남선까지 연결되고 다시 운남선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그 땡처리 항공권이 나와가지고 아주 싼 값으로 호치민에 다녀왔습니다. 그 주말에 연결을 해서 갔다 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 호치민의 아주 활발한 경제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자본주의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공산주의지만 그렇게 된 걸 보면 다시 한번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가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돼서 우리도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통일의 단초를 좀 놓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도 공감하고요. 동남아 같이 그쪽하고 우리 쪽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약간 차이점이 많아서 그런데 앞서 이제 구윤철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한일 헤드턴이나 한중 헤드턴 할 때 누가 이기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한일 헤드턴도 사실 2000년 초반에 1990년대에 시작됐던 사업이 당시는 일본이 먼저 막 다가와서 우리가 하자고 그때 이제 우리 측의 반응은 그때는 일본이 훨씬 잘 사는데 하면은 우리 영남권이 전부 이제 일본의 경제 권역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쪽은 이제 먼저 했는데 지금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늦어지면 우리가 손해가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ETX 남북중 고속철도 부분이 중요한 게 아마 남북중 고속철도가 먼저 연결되면 일본은 한일선만 연결되면 남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륙과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게 금액도 가장 비용도 작고 해서 그게 된다면 아마 한일 헤드턴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본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대고 70% 80% 대고도 자기들이 연결시키려고 할 겁니다. 한일 헤드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북중이 그래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이 우리가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따라 붙는 그런 형태의 전략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면서 가면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미래 전략이 될 수 있고 동거 전체에 공유할 수 있는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진짜 그런 정도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면 밖으로 뚫어요. 북한 자꾸 그냥 하지 말고. 아니 그럼 계산해봤어요. 진짜 그 자료가 있어요? 내가 말을 우리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게 만약에 진짜 이게 경제적으로 태양반도에서 바로 중국하고 연결하고 서로 간에 이게 굉장히 크고 이러면은 근데 북한을 기다려가 하세월이에요.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중국이 언제 블락을 시켜버리면은 투자해놨고 그 회수를 누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그 정도로 이게 연결성이 크다 그러면은 태양반도 연결 우리 대신도로 가니까 대신도로 뚫고 가지고 갔을 때 그 비용하고 이게 연결해놓으면 일본이 또 끌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 하면 일본이 그냥 또 비용도 되게 하고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걸 저는 좀 해달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아까 그게 진짜 북한을 잘 기다리지 말고 그건 나중에 북한이 잘 되고 그때는 또 연결하면 돼요. 비용 적게 한국에서 들고 놓으면 이 효과를 느껴가지고 야 진짜 이게 필요하면 북한도 느낄 수 있는 거지. 자꾸 이걸 구애만 하고 그 구간이 이게 블락이 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로 지금 한 뚫어보자. 진짜 이게 제대로 연구를 내가 뚫었을 때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중국 터지 우리 터지면 뚫어놓으면 일본은 걸려올 거예요.
일본은 왜냐? 일본 자기들 연결하는 게 훨씬 비용큰 너가 다 되라, 너가 뚫어라. 그럼 우리가 동의해주고 서로 간에 윈윈하는 데라는 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확 밀어붙여야 돼. 확 밀어붙여야 돼. 제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백데이터를 주면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점점 토론의 열기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 시간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추후에 또 다른 이러한 기회를 이와 비슷한 기회를 마련해서 그때는 좀 더 본격적인 그런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